자, 전도와 전달 2 할 거예요. 전도 전달 2. 오늘 가능하면 근육 초입까지 나갈 겁니다. 가능하다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막전이 그래프 배웠었지, 그치? 막전이 그래프를 배웠었고, 분극 상태에서 이 막전이가 어떻게 변한다. 결국 넘어갈 때 내용을 조금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지? 자, 분극 상태에서는 이 막전이 값이 몇이었어요? 되게 마이너스 70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마이너스라고 했었지? 외부와 내부 펌프, 얘가 제일 컸고, 펌프는 뭐를, 어떤 이온을 어디로 보내주는데? 나트륨 플러스 3개를 Na 플러스 3개를 바깥으로, 또 A 플러스 2개를 안쪽으로 K 플러스 2개를 안쪽으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를 잘 하셔야 돼. 어떻게 암기가 징징거려가지고 학기 중에 보통 얘기하는 건데, 나트륨 몇 글자예요? 3개 3글자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칼륨 몇 글자입니까? 2개에서 반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얘들이 그냥 쭉 자극이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은 균등 분포가 아니라 불균등 분포를 하게 됩니다. 밖이 항상 나트륨이 많고 칼륨은 항상 안이 많아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깨져요. 같아져요. 죽으면 자극 받으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안 깨져요. Na 플러스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안 깨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들어온다고 해도 밖에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걸 맨날 틀려온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 칼륨 통로 때문에 일부 나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부의 음전한 단백질들 때문에 안은 마이너스로 유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자극이 들어오면 이 분극 상태에서 탈출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 탈분극 상태가 돼요. 탈분극. 자, 탈분극 상태일 때는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했어? 플러스 35 플러스 35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그치?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플러스 35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렸다가 플러스 35를 찍어줘요. 자,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 약한 자극이 들어와요. 약한 자극. 그럼 그걸 다 받으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약한 자극을 다 내가 자극으로 느끼면 돼야 하는데 정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니? 역시 이상형을 그치,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라고 했었어요. 우린 이것 또한 탈분극 상태다라고 얘기해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역치전이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죠? 여기까지 수업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니? 네. 자, 그러면 이 탈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 값은 대개 플러스 35 혹은 플러스 3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특 기준으로는 올해 플러스 35로 봐야 돼요. 이걸 무슨 전이라고 불러줄 거냐면 활동전이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활동전이는 몇이라고? 플러스 35 밀리볼트다 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정확히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활동전의 크기가 몇이라고? 플러스 30 활동전의 크기.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105. 크기는 뭐야 얘들아? 절대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크기를 물어보면 몇이라고 해야 돼? 105. 활동 전위를 물어보면 35 플러스 35.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활동 전위 값이랑 활동 전위의 크기 값이랑은 우리가 조금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줄 때. 이해가 됩니까? 자, 이 탈분극 상태에서 활동 전위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진 이유는 뭐라고 했어? Na 플러스 통로 그치, Na 플러스 통로가 오픈되면서 내부로 뭐가 들어와요? Na 플러스 그치, Na 플러스가 대량 유입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내가 살짝 스포일러 썼는데 여기로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는 나트륨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 내부 막전이가 증가할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얘들은 지금 여기가 고농도거든. 그럼 양쪽은 나트륨이 여기보다 적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확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트륨들이 옆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양쪽의 이웃한 축삭돌기 내부는 사실 막전이가 아직까지 음전화였을 거거든. 근데 얘들이 확산되면서 얘들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 이웃한 축삭돌기 내부도 결국에는 역치전을 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통로가 다 열리게 돼요. 그럼 바로 이 이웃한 Na 플러스 이웃한 축삭돌기 내부에도 Na 플러스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전류의 이동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열리게 되면 두 번째 이웃한 축삭 돌기막에서도 Na 플러스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쇄 반응. 그리고 이웃한 축삭 돌기막 Na 플러스가 유입된 이유는 여기서 나트륨이 양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양쪽으로 확산되면서 양쪽의 이웃한 축삭돌기 내부도 역치선을 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웃한 축삭돌기에 있는 막에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픈 된다고. 그러면 쫘라락 하고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쉽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휴 머물러야지 머물고 있으면 되겠니? 아니요. 다음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니야. 다음 신호를 또 이렇게 똑같이 받아내야 된다고 우리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원 상태로 가야 돼. 그래서 얘들 다 떨어뜨려 줍니다. 쭉 떨어뜨려 줘요. 근데 문제는 떨어뜨려 주는데 얘들 값이 딱 여기서 멈추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멈추지 않아요. 더 내려가. 더 내려갔다가 원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더 내려갔다가. 우리 이 과정을 좀 볼 겁니다. 3. 바로 재분극 상태를 볼 거예요. 자, 재분극 상태는 막전이 값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80mV를 찍어요. 우선. 마이너스 80mV를 보통 찍고 다시 마이너스 70mV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겁니다. 자, 내부를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축삭돌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통로들밖에 없단 말이야. 통로를 여냐, 통로를 닫냐, 그거밖에 없거든. 그럼 축삭돌기가 가지고 있는 통로는 뭐랑 뭐밖에 없다 했어? Na 플러스랑 K 플러스 통로밖에 없어요. 나트륨 통로 열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나트륨 이온이 무조건 들어와요. 왜? 항상 밖이 고농도거든. 그러면 나트륨 통로를 여기 닫았다가 다시 열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나트륨 통로는 여기서 닫아야 돼. 여기서. 막전이가 최고점에서 그래서 Na 플러스 통로는 닫히게 됩니다. 어떤 통로를 열어주면 내부에 값이 다시 마이너스로 회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열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이제. K 플러스는 항상 어디가 고농도라고? 아 내부. 내부가 고농도거든.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는 확산이라는 물질의 이동 방법이 사용되는 말이야. 그거는 항상 고에서 저거든. 그럼 K 플러스 통로를 딱 까는 순간 어떻게 돼? K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요. K 플러스가 미친 듯이 밖으로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K 플러스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K 플러스가 대량 유출돼요. 밖으로. 대량 유출. 쫘라라라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K 플러스 통로가 조금 느려. 이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생물학에서. 뚜껑을 나트륨을 빨리 따닥따닥 닫을 수 있거든. 근데 K 플러스 통로는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닫히다 보니까 K 플러스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많이 나가요. 더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더 떨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린 이렇게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지면 과분극 상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분극이 과하게 나왔다고요. 과분극 상태. K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K 플러스가 대량 유출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 70보다 더 낮게 떨어진다고. 우린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고요? 과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K 플러스가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막전이가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마이너스 80. 해당 과정에서 마이너스 80mV까지 막전이가 감소를 하고요. 우리 이 상태를 과분극 이렇게 불러줄 거고, 자, 그 중에서 마이너스 80 최저점에서 K 플러스 통로가 닫히는 겁니다. 다시 K 플러스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딱 이 상태일 때, 이 점일 때 K 플러스 통로가 닫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우리 축삭돌기 마개에 있는 통로들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아주 일부 존재하는 항상 열려 있는 K 플러스 통로를 제외하고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돌아가고 있어? 항상 365를 24시간 돌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펌프가 돌고 있어요. 그럼 펌프가 다시 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여기서 궁금한 게 있거든. 아니 선생님, 펌프가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지? 근데 어떻게 올라가듯이? 나트륨 통로를 여나? K 플러스를 다시 갖고 있는. K 플러스 2개를 가지고 나트륨 3개를 버린다면서? 그럼 더 떨어져야지. 그러게요. 그치? 이걸 원래 생명과학 원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고 이거를 안 외우다 틀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부가 음전화인 이유 중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 막탄백질. 음전화 단백질. 음전화 단백질이 있다고 했지. 그 음전화 단백질의 역할이 뭐냐면 양이온 잡는 거예요. 아, 양이온을 잡아주는 거예요. 일부. 그러면 사실 K 플러스가 일부 유출도 계속 돼야 되거든. 유출이 못 돼. 들어온 대로 다 잡혀요. 그러니까 나트륨 일부도 잡히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70 회복될 때까지 그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음전화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딱 잡고 있다가 마이너스 70 정도가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나와줘요. 그럼 다시 K 플러스도 유출되고 나트륨도 그때 정상적으로 세계가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음전화 단백질이 이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분극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게. 원래 분극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이온들을 잡아두는 게 이 음전화 단백질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원래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다음 사실은 나트륨 통로도 일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생명과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 생명과학을. 근데 우리는 점수 따러 온 거지 생물학 전공하러 온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되게 배신감이라는 걸 많이 느껴. 나는 고등학교 때 도대체 뭘 공부한 걸까? 왜 고등학교 때는 거짓말만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결국에는 다시 닫히고 이온 재배치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온이 재배치되면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까지 회복돼요. 그러면 다시 분극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다시 분극이에요. 그럼 자극이 또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하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흥분의 막전이 변하다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생각보다 많이 정리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막전이 상태에 따른 통로와 펌프에 대해서 내가 표로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막전이 상태,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에 따라서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표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내가 표를 그리고 따라 그리세요. 알겠죠? 아직 물지 말고.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통로, 펌프 다 그리고 따라 그래라. 재분극인데 이거를 할 거예요. 자, 이것들 색깔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네. 요즘 치우세요 여기는.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는 여러분 작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항시 그치, 365일 24시간 작동합니다. 그냥 작동 적어도 되는데 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길게 쓴 거예요. 얘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 멈춰요. 자, K 플러스 통로 내가 지난번에 1번과 2번 그렸죠? 그치? 그 중에서 1번과 2번을 각각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1번과 2번을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묶어서. 자, 우선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될까? 분극 상태일 때는 열려 닫혀? 닫혀있죠. 여기서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얘는 닫힘. 자, 탈분극 상태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열림. 자, 재분극 상태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닫힘. 닫힘. 아니, 선생님 왜 두 개 나눠놨어요?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80mV 점이에요. 마이너스 80mV. 자, K 플러스 통로는 분극 상태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열림입니다. 아주 일부. 대부분 닫혀 있고 매우 일부만 열려 있어요. 자, 탈분극 상태일 때도 우리가 따지면 일부만 열림이라고 쓰셔야 돼요. 재분극 때는 어떤데? 닫힘. 얘는 쉽게 생각하면 사실 일부 열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다 닫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내가 일부 열림이라고 하지만 그 2번 통로에다 뚜껑이 없어요, 여러분. 뚜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뚫려 있어요. 그냥 계속 유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K 플러스 통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게 다른데 이게 닫힘이 없어요, 원래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닫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닫힘. 여기는 그냥 닫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미안해 얘들아. 무슨 하고 있네. 여기서 닫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일부 열림.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닫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K 플러스 통로가 내실을 좀 많이 타요. 학교별로 이거를 1번 통로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번 통로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맨 처음엔 닫힘. 이거 내가 헷갈리는 미안하다. 얘가 1부 열리면 열림으로 하세요. 이거는 다 열렸지. 일요일 상태 맛이 가버렸네. 열림. 모두 열림, 모두 다 열림 수준. 1번 통로 기준으로는 닫힘, 열림, 닫힘이 돼. 이해가 돼요? 닫힘, 열림, 닫힘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두 개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쌤들은 그냥 여기 다 열림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애들 이해 때문에 이거를 일부 열림, 열림, 닫힘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고. 사실 여기는 나는 사실 학원에서 가이드라인 좀 주긴 하거든. 서로 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 맞추긴 했는데 나는 원래 1번 통로로 설명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 이해가 좀 편하거든. 그리고 내신 때는 내신 따라서 보통 설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통로는 일부 열림은 거의 닫히면 생각하면 돼. 거의 닫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상태로 얘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1번만 생각하면 닫힘, 열림, 닫힘이 맞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막정이 상태에 대한 공부는 다 했다.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 특정 지점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특정 시점이 시간에 따른 변화. 특정 지점이 시간에 따라서 얘가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꼭 한 지점이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는 걸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 문제에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막전이 변화를 내가 전체 과정을 좀 그려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축삭 돌기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을 그릴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 부분도 다 그리고 따라 그리세요. 여기 좀 헷갈리거든. 다 그리고 따라 그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내가 내부랑 외부를 조금 구분시켜 줄게요. 이러면 안 헷갈리겠지? 내가 기다란 원통을 그려놨는데 이건 뭘 그려놓은 걸까 얘들아? 축사돌기. 그치, 축삭돌기 그린 겁니다. 축삭돌기. 자, 이 내부를 좀 볼 건데 네 칸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짜잔,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이때 시간을 내가 T1으로 잡을 거고 이때 시간은 T2, 이때 시간은 T3로 잡을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T1일 때는 자극을 받기 바로 그 직전이에요. 찰나의 직전이야. 그럼 자극은 내가 어디다가 줄까? 어디다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다가 내가 자극을 줄 겁니다. 자극을 줄 거야. 근데 자극을 바로 받기 직전이에요. 받기 바로 직전. 그럼 다 무슨 상태여야 돼?
아직은 분극 상태가 돼요. 그럼 내부는 운전 하량 가져야 돼요. 운전하량을 가져야 되고 외부는 상대적으로 양전을 가져야 돼요.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좀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밖은 뿔. 짜잔. 근데 자극을 받아 두 번째 칸이.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탈분 상태가 되겠지. 나트륨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들어온다고. 그럼 내부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내부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은 아직까지 평화로운 분극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릴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 나트륨이 어떻게 돼? 이제 양쪽으로 확산되면서 막전이 값이 증가하지. 그럼 바로 이웃하는 곳도 이제 뭐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릴 거 아니야. 그럼 이웃하는 곳이 뭐가 돼요? 탈분극 상태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탈분극 상태 유지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뭐가 돼야 돼요? 재분극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음전화 값이 될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 부분에. 맞지? 여기 아직 안 일어났어요. 바깥쪽이 플러스 아니에요? 맞네? 그래서 상황 그랬구나. 오늘 상태가 왜 이렇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양쪽에 탈분극 상태니까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네. 여기에 뿔. 짠! 요런 상태가 된다고요. 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는 뭐냐면 한 지점, 이 지점 자료를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만 해석해 왔다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 지점을 한 번에 그럼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왠지 보여줄게요. 자, 봐봐. 지금 얘들 다 무슨 상태? 분극 상태. 그치, 분극 상태예요. 분극 상태. 여기에 분극 상태예요. 분극. 근데 여기는 무슨 상태가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탈분극. 여기는 탈분극 상태입니다. 탈분극. 양쪽은 다 뭐예요? 아직까지? 분극 상태예요. 분극. 북극적으로 사람이 밤을 새면 안 돼요. 밤 새지 마세요. 여기 무슨 상태? 재분극. 양쪽 무슨 상태? 탈분극. 여기는 탈분극, 오른쪽은 아무것도 아직까지 안 일어난 분극 상태라고. 이해가 돼요? 애들이 이걸 왜 힘들어하냐면 봐봐. 당연히 순서가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근데 이 자료 보니까 시간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건 얘거든요. 애들이 자극을 받는 순으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다가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를 자극했구나.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직까지 얘가 자료로만 봐서 잘 느끼면 안 올 텐데 이걸 이용한 문제 유형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래서 애들이 헷갈리는구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 유형들이고 이게 여기서 물리추론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을 만들 거예요. 유형 1 보여줄게. 유형 1. 자, 여기 뉴런이 있어. 뉴런. 그리고 막전이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막전이 그래프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값들 좀 적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80mV. 마이너스 80mV. 자,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60mV. 마이너스 60mV. 그리고 여기를 0mV라고 할게요.
0mV. 됩니까? 자, 여기 지점이 있는데 이 뉴런에서 X 지점과 Y 지점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D1, D2, D3 지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이 보니 D1이 마이너스 80, D2가 0, D3가 마이너스 60이야. 됩니까? X나 Y 둘 중 한 지점에다가 내가 자극을 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막전이 값들이 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X에 자극을 준 걸까? Y에 자극을 준 걸까? Y. X 아닙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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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또 재밌네. 안 바꿔? 아, X가 왔어. 진짜? 진심이었으면? 몰라요? 봐봐 얘들아. 애들이 이거를 한 지점처럼만 계속 공부하는 무슨 생각을 하냐? 마이너스 80이 여기고 0이 여기고 마이너스 60이 여기니까 8분극, 재분극, 과분극이겠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한 지점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있는 전체 지점이라고 했지. 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봐봐. 자극점이랑 가까울수록 더 많은 시간 동안 막전이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극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X에서 자극을 준 게 된 거야. 결국에 막전이가 변하려고 하면 전도가 돼야 되거든. 특정 지점까지 전기 신호가 와야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트륨이 확산돼서 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통로들이 열리면서 막전이 일어나는 거라. 네. 그러면 자극점이랑 가까울수록 얘는 막전이 하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왜냐면 얘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같은 시간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같은 시간을 주고 야 막전이 해봐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자극이 먼저 도착해야 돼요. 도착하면 여기서 막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트륨 확산 여기서 또 도착하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D2는 D1보다 적은 시간 동안밖에 막전을 못하는 거야. 왜? 이동을 해야 되거든. 나트륨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동합니다. 쭈루루루. 그럼 여기서 막전이 일어날 텐데 D3는 또 D2보다도 더 시간이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준다. 돼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애들 많이 틀렸을까 적게 틀렸을까?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겠지. 그럼 학교 선생님들 신난단 말이야. 평가원 신났어. 헤헤 당신들 하고 히히 했는데 이거 두세 번 풀고 틀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맞지? 또 틀릴 것 같아 성원아? 또 틀리면 어떡하지? 또 틀릴 안 틀릴 거잖아, 그치? 또 틀리면 안 돼 이거는. 몇 번 공부해보면 애들 다 맞추거든 이거는 내신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파. 아씨 이거 신박했는데 왜 애들이 다 맞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논리 추론 유형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문제 유형이 현재 수능에서 고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신에서 킬러 문제다 라고 하는 신경 전도 전달 논리 추론 유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저걸 내가 조금 더 문제를 디벨롭 해볼게요. 자, 유형 2. 좀 이따 쉬었다가 내가 요거까지 조금 하고 시험지를 가지고 올 건데 거기에 이 내용들 추가 자료가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유형 2. 얘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방학 때 내가 이번에 커리를 짠 게 작년이랑 다르게 1,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에 있는 쉬운 내용 다 뺐어요. 다 뺐어. 그리고 이걸 넣어둔 이유가 반드시 가져가야 돼서 그런 겁니다. 1학기 내용 50%, 2학기 내용 50%라고 했지. 1학기 내용 50% 중에서도 여기가 한 7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학 기간 동안 적어도 기본기는 마스터해야 돼, 이 유형은. 알겠죠? 자, 유형 2. 전도 전달 추론형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
나는 이거를 전도 전달 뭐 타임어택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의 똑같은 재료로 쓸 거예요. 살짝만 변형할게. 살짝만 어떻게 할 거냐? 쭉 귀여운 유런을 그리고 막전이 그래프를 내가 좀 세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아까보다 더 세세하게 그리고. 이건 시간 단위로는 밀리세컨드 단위를 쓸 거고요. 여기는 막전이 밀리볼트 단위를 쓸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쓸 거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0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다 그리고 따라 그리세요. 막전의 그래프 그릴 겁니다. 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선 지점에 x랑 y를 뺄 거야. d1, d2, d3, d4. 그리고 여기에 거리를 줄 겁니다. 거리를 줄 거예요. 갑자기 뭔가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값들이. 그리고 막전이 표를 줄 거예요. 막전이 표. D1, D2, D3, D4. 이때 막전이 표를 하나 줄 겁니다. 그 다음 갑자기 여러분한테 계산을 하라고 할 거예요. 계산을 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좀 달아줄 겁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냐? 우선 전도의 속도를 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랑 거리가 나오잖아. 그럼 갑자기 물리가 튀어나옵니다. 속도가 나와요. 속도. 이 막전의 속도는 2cm/ms입니다. 2cm/ms가 무슨 뜻이에요? 1ms가 2cm를 그치, 1ms 동안 2cm를 이동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극점은 D1이래요. D1에다가 우리가 뭘 해준다고? 여기다가 자극을 해줄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극을 준 후 시간, 이걸 난 전체 시간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4ms다 라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전이 값을 채워봐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전도 전달 추론형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푸는지 저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대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체 시간이란 거는 자극을 준 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D1, D2, D3, D4한테 다 동일하게 4ms 이후에 막전이 값을 측정해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먼저 D1부터 보세요. D1. D1에 자극을 줬어. 그럼 얘는 4ms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지? 4ms 동안 얘는 뭐만 하면 돼? 막전이 변화만 하면 돼요. 그러면 4ms 이후에 막전이 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70이지. 그러면 얘는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70mV구나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럼 D2까지는 얘가 이동을 해야 돼.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까지 자극이 와야지 얘가 막전이 변화해야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D1 자극점에서 D2까지 몇 센티미터 이동해야 돼? 2cm.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1ms가 걸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이동하는 시간이 여기서는 0이었는데 여기는 1ms가 됐다고. 1ms. 그러면 D2한테 남은 시간은 몇 ms야? 3ms 남았지. 얘한테 4를 주어줬거든. 다. 그 4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 4ms 안에서. 근데 D2는 여기서 전도를 받는데 1ms를 썼다고요. 그럼 남은 시간 3ms네. 그럼 3ms 동안 막전이를 했더니 이 막전이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80이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막전이 시간. 얘는 4였는데 얘는 3이 된다. 그러면 D3까지 또 이동해야 되겠지. D3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려? 2ms 걸리겠지. 그러면 얘는 시간이 얼마큼 남았어? 2ms 남았네. 2 적어준다. 어이 플러스 적었지. 2 그럼 2ms 동안 막전 해볼까? 도도도도도도 몇 시에요? 아 얘는 값이 0이구나. 그럼 여기에 0 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D4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3초. 3ms가 걸리네. 3ms. 3 초로 나오지 자꾸. 그럼 여기 값이 1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1ms 동안 막전하니까 몇 시에요? 마이너스 60. 도도도도 마이너스 60이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전달 출연형 문제 유형입니다. 쉽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요 내용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극을 준 후 막전이 값을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난 그거를 뭐라 불러준다고요? 앞으로 전체 시간이다 라고 불러줄 겁니다. 문제 풀이할 때 자극을 준 후 이 전체 시간은 우선 먼저 전도나 전달해야 돼요. 맞지? 전도나 전달한 시간. 난 요걸 앞으로 줄여서 뭐라 불러줄 거냐면 이동 시간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동 시간에다가 막전이를 한 시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시간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얘들 다 더해봐 각각. 그럼 몇이 돼요? 4, 4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결국 이 문제 푸는 논리 구조는 사실 얘밖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주면 내용은 쉽습니다. 됩니까? 요걸로 너희들 봤을 때 변별 낼 수 있을 것 같아? 못 낼 것 같아? 못 내요. 없네. 왜?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 사실 이거는 요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거든. 초등학생도 할걸? 이동하는데 2cm 얼마나 걸리는데? 1이야. 그거 얼마 남아? 3이요. 3 몇이니? 마이너스 86 한다니까. 잼민이들 한다고 잼민이들. 근데 이거 보답이 시험 내기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조건이 너무 많지. 다 숨겨버려요. 정확히 다 숨기는 게 아니라 정말 제한된 정보만 줄 거예요. 제한된 정보만 숨겨놓을 거라고 얘들 일부러. 그 다음에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애들이 막 힘들어해. 조건 한번 숨겨볼까? 자 봐봐. 마이너스 80이고 이렇게 났어 이렇게. 구해보세요 하면 구해야지. 자역점 어디예요? D1. D1이지. 전체 시간 몇 시야? 4ms. 4ms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 봐봐. D2가 몇 시예요? 마이너스 80이래. 마이너스 80이라면 막전의 시간이 몇 시라는 거예요? 3ms. 3이지. 그럼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1ms. 사이 거리 몇 시예요? 2cm. 그러면 속도 몇 시예요? 2ms. 2cm/ms 된다고. 자극점이랑 전도 속도랑 다 알게 됐어요. 진 시간에. 그럼 이제 나머지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 추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해당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수능에서 나오는 6월, 9월 평가에서 나오는 엄청 어려운 유형까지 방학 때 마스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조금씩 문제를 스텝업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미리 말해주는 건데 종강할 때까지 해당 유형은 내가 항상 주간 테스트에 넣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제 학기 시작됐다 했을 때 이 문제 유형은 정말 그냥 조금만 연습하면 더 어려운 유형까지 풀 수 있게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되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됩니까?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요것들은 내가 좀 자료화 시켜놨어요. 그럼 결국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숨겨놓고 풀라고 한 것도 사실은 얘들아 진짜 쉽게 낸 거예요. 더 어려운 논리 추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생명과학을 공부해보면 논리 추론 유형이라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논리 추론 유형이라는 게. 되게 이 논리 추론 문제 유형은 생명과학에서 대표적으로 따지면 3개 정도가 돼요. 3개. 첫 번째가 여러분 보고 있는 전도 전달 추론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근수축 계산 유형이 있어요. 근수축 계산 유형.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논리 추론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얘를 셋 다 논리 구조가 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논리 구조가 똑같아. 다만 이게 물리화학 논리 구조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신기한 게 물리화학 1등급 맞는데 생명 1 못 찍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생명 1 찍는데 물리화학 1등급 못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논리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명과학의 논리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퍼즐 맞추기라고 해요. 이거 쓰지 마 얘들아. 퍼즐 맞추기. 자, 여러분들이 심심해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1000피스짜리 퍼즐을 샀어요. 그럼 제일 처음 뭐해? 이 퍼즐을 봐야지. 어떻게 생겨봤지 하고 완성도를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맨 끝머리를 찾아요. 그치, 모서리 찾기를 하지. 요건 내가 말 안 해줘도 너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모서리를 찾아야지 그 다음 피스를 끼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완성된 퍼즐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생명과학 딱 그런 유형이에요. 생명과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돼요. 퍼즐을 모서리 찾아야 돼요. 모서리 피스. 난 그걸 앞으로 중요 단서라 부를 겁니다. 그럼 그 중요 단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가장 명확한 자료예요. 가장 명확한 자료 봐봐. 내가 여긴 지금 여러분 써먹으라고 열심히 예쁘게 점을 찍어줬지. 근데 사실은 0mV를 막전이 값을 가지는 시간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예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60을 가진 지점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사실상 얘들 값만 알려주고 막전이 하는데 쓴 시간이 몇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근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딱 2가지 존재합니다. 뭐요? 마이너스 80과 여기 있는 최고점. 이 두 지점에 시간이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 그래서 막전이 문제 풀 때는 이 2개가 대개는 모서리에 있는 퍼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전도전달 추론형 문제 연습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중요 단서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 단서. 내가 내신 때는 이 중요 단서라는 문제 부분을 유형을 더 쪽에서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료를 줄 거예요. 근데 방학 때 그렇게 하면 니들 울어. 방학 때는 여러분들 좀 큼지막하게 중요 단서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고 추론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근데 내신 때 그럴 시간은 많지는 않거든. 요 공부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들 방학 때는 크게 하지만 내신 때는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죠? 그럼 방학 때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박아둬야 되는 중요 단서. 앞으로 나는 이거를 첫 번째 한 점 전이라고 많이 표현해줘요. 이 한 점 전이라는 말은 다른 선생님들 쓰는 단어 아니고요. 생명과학 원으로 존재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문풀용으로 쓰는 거예요. 한 점 전이. 한 점 전이 내가 금방 찍어놨던 막전이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한 점 전이라는 거는 막전이 그래프에서 최대, 이 최대값은 보통 몇으로 나온다고? 플러스 35나 30. 최소값은 대개 마이너스 80으로 표현을 해요. 얘들을 나는 가장 먼저 찾아요. 왜? 100% 명확한 거거든. 이해됩니까? 내가 아까 저기 논리 추론 해보라고 마이너스 80만 남긴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이너스 60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실상 모른다니까 얘들아. 앞에 있는 마이너스 60인지 뒤에 있는 마이너스 60인지.
근데 내가 마이너스 80만 남겨놓으면 명확하거든. 3ms라는 게. 그러니까 논리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한정 전이 값들이 되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퍼즐로 나옵니다. 되지? 자, 두 번째 자극점을 우리가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점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0이냐? 이동 시간이 0이지. 그러면 자극점은 막전 시간이랑 뭐가 똑같아요? 전체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극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얘는 막전이 시간과 전체 시간이 똑같습니다. 자, 예컨대 내가 이걸 또 바꿔볼까? 전체 시간을 3으로 표현했어요. 3. 자극점 어디야? D2요. 어떻게 하는데? 전체 시간이 3ms야. 마이너스 80은 시간 얼마나 쓴 거야? 막전이 하는데? 3. 똑같네. 얘가 자극점이구나.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금방 내가 한 예시 안에서 두 개를 동시에 다 쓴 거예요. 마이너스 80 썼잖아. 명확하게 쓸 수 있거든. 이해됩니까? 자, 그 말은 즉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비교하거든요. 되게 기본 유형이 두 개의 뉴런을 주는데 두 뉴런의 전도 속도가 다른 거야. 나머지는 똑같은데 전도 속도를 다르게 줘. 그러면 봐봐. 자극점도 같고 전체 시간도 같아. 근데 두 뉴런의 전도 시간은 달라. 그러면 자극점에서 막전의 값은 같아 달라? 같아야죠. 왜? 자극점 같죠. 자극점이 같거든. 똑같은 막전의 그래프를 쓸 거고요. 전체 시간이 똑같거든. 그러면 둘 다 막전의 시간은 전체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뭘 찾을 수 있어요? 자극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극점. 이해됩니까? 3. 요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음. 만약에 그 두 개의 다른 그래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둘 다 마이너스 70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은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내신 때는 다 이야기해줘요. 자, 자극점과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막전이 값을 가져요. 더 많은 시간 막전이를 했다는 거는 그래프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가까울수록 막전이 값이 어때요? 자극점과 가까울수록 시간이 더 어때? 길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극점과 가까운 지점이란 말은 이동 시간이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짧다. 이동 시간이 짧다는 거고 그래프 오른쪽에 막전이 값을 가진다는 거는 막전이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돼요? 결국 두 개의 합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은 팁이에요. 팁. 원래 이런 거 학기 중에 말하고 여기 지금 말하면서 그것만 써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지금 이 막전이표 표현해줄 때도 실상 값이 두 개나 있는데 항상 특정 지점을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두고 있지. 맞지? 그러면 되게 80~90%는 그 시간대가 맞아요. 지금 내가 여기 점선 표현했어 안 했어? 여기 점선 표현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여기에 있는 아까 값들 있잖아. 그 값들은 여기나 여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되게 80~90%는 이런 원래 내신 때 독을 푸는 거긴 한데 보통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쓰라고 되게 막전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점선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얘들아 되게 미친 소리 같겠지만 생명과학이 유사과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나중 되면 귀류법 이런 걸 써야 되거든. 귀류법. 귀류법이 뭔지 알아요? 경우의 수 제거하는 거예요. 귀류법을 쓰는 문제 유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뭔 짓을 해야 되냐? 문제에서 어떤 값이 마이너스 60이라고 알려줘. 그러면 이 시간대일 수도 있고 이 시간대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두 개의 시간 중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데 멍청하게 이 경우 먼저 잡지 말라고 귀류법 할 때. 왜요? 점선이 나와 있잖아. 쓰라고 주는 건데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런 것들 써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70mV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70mV는 해석 방법이 꽤나 많습니다. 왜요? 마이너스 70V를 가지는 걸 표현해볼까?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 시간은 다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 값 있지. 여기도 마이너스 70이고요. 여기 값 있지. 그럼 여기 값들도 다 뭐예요?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70을 대개는 분극 상태다라고 되게 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 풀면 느끼겠지만 문제의 80% 이상은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면 여기를 부탁이 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걸 낚시치고 싶으면 낚시칠 수도 있다고.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 중경도 그렇고 농산도 그렇고 그런 장난을 못 치시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이런 것을 유의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히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줘요. 이건 팁인 거고. 그치? 그 내신 때는 이 중요 단서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거예요. 더 세분화시킬 거예요. 근데 방학 기간 동안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내용이 조금 너무 과중해요. 그래서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자료로 중요 단서는 안 적혀 있습니다.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은 빡세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됩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오늘 추가적으로 볼 내용 전도전자를 우선 끝내야 되니까 전달을 좀 볼 거예요. 전달 과정. 이게 내신 들어가면 내가 워딩으로 되게 길게 적어주거든. 그다음에 전달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하면 칼슘의 이동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방학 때 딥하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내신 특이적으로 보통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는 내가 강의하면서 사실 은근슬쩍 계속 전달 과정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림도 한번 그려준 적이 있었고 일부러 여기서 안 쓰려고 계속 살짝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그 그림을 상세하게 그려보겠다. 짜잔. 이게 뭘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내가 콩팥을 언제 가르쳐봤는데 이게 뭔데? 신경세포지. 그 말도 안 돼. 어이! 그렇지. 나쁜 아이다. 내가 뭐 축상 말단 그릴 때 항상 보면 초록색을 그려줬잖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요거 확대한 거죠. 확대 씨. 나쁜. 자,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는 축삭도 이렇게 말단입니다. 자, 축삭 말단 끝에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인지 기억나니? 노란색으로 그렸었는데. 신경세포지. 가스돌기. 그렇지. 가스돌기. 자, 가스돌기 그림 다 그려 따라주세요, 여러분. 아직 울지 말고. 이 노란색 네모 뚜껑 이거 본 적 없어? 노란색 네모 뚜껑? 지난주에 내가 열심히 그렸었는데. 나트륨 통로예요. 자, 가지돌기 사실 나트륨 통로 가지고 있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레고 팔 같은 거 달려있어요. 이렇게. 레고 팔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짜잔. 됩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그림 자세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라고 내가 지난주에 그림을 하나 그려줬었는데 기억나니? 자, 이 주머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나쁜 어린이들 신경 전달 물질. 신 신경 전달 물질. 그렇지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됩니까? 자, 우리 이 사이를 앞으로 신경절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지만 다른 말로도 좀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으면 시냅스예요, 시냅스. 그럼 봐봐. 여기 작은 포자가 있지? 얘들의 이름을 좀 불러줄 거예요. 얘는 시냅스에 있는 작은 포자다라고 해서 시냅스라고 부르거든. 그 뒤에 들어간 두 글자 뭘까? 작은 포자. 통합과학 때 비슷한 거랑 했었는데. 그치, 소포. 니들은 대답 못하. 니들 나한테 성과 그렇잖아. 니들. 자, 작은 포자, 소포. 너 소포체 기억 소포체. 되게 소포. 근데 그때 똑같이 설명했었는데, 그치? 시냅스 소포예요. 시냅스 그때 똑같은 신소포, 신소포. 됩니까? 자, 이제 어떤 일이나 봅시다. 자, 여기에 Na 플러스가 확산되는 8분극이 나겠지.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전기 신호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냅스 소포들이 혹시 또 근데 이게 또 뭐예요? 나 물어보겠지. 시냅스 이 소포들이 축삭돌기 말단의 끝부분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시냅스 소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도 사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과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막 끝도 당연히 세포에서 유래된 거니까 세포막과 성분이 동일해요.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이 끝에 와. 그러면 이 두 개의 막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통 융합된다고 병원해요. 융합된다고. 둘이 합쳐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끝부분에 도착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열리게 돼. 그럼 안에 있던 뭐가 나오겠어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 소포를 통해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얘들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보라색이.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지금 축삭돌기 말단 쪽이 많습니까? 가지돌기 쪽이 많습니까?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농도라고 부를 수 있겠네. 고농도. 물질의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분자 운동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그걸 뭐라 부른다고?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요. 이동하게 돼요. 그럼 여기 보면 레고 팔 같은 거 있지? 이 레고 팔 모양이랑 이 신경 전달 물질 모양이랑 동일해요. 입체적 구조가 딱 맞아. 우리가 효소 배웠던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레고 팔에 신경 전달 물질이 딱 결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뚜껑이 오픈돼요. 안쪽으로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뚜껑이 이렇게 오픈하고 열려요. 이해됩니까? 그럼 항상 세포 밖에는 어떤 물질이 어떤 이온이 많다라고 했지? Na 플러스. 나트륨이 많다고 했지. 나트륨이 그러면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또 확산돼서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Na 플러스가 미친 듯이 증가해. 그럼 여기 내부 막산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이게 뭐예요? 탈분극이에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축삭돌기 쪽으로 쫙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화학 신호가 전기 신호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하고요. 이 과정 우리는 전달 과정이다라고 표현한다고.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레고 팔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레고 8이라 부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는 조금 더 고급지게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를 거냐면 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다. 수용체 요 워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간지나게 부르고 싶으면 리셉터라 부르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리셉터에 붙는 입체 구조가 딱 맞는 물질들 있지. 얘들을 보통 간지나게 부르고 싶으면 라이간이라 그래요. 나 생물학 영어입니다. 학교쌤한테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잖아. 그러면 생물학 좀 싫은 친구가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괜히 하지 마. 그랬다가 적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됩니까? 그럼 봐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남아 있잖아. 그럼 계속 뚜껑이 열릴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고 시냅스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존재는 안 돼. 다음 정보가 또 화학 신호가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를 바꿔서 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할 때만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 맞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들을 처리할 방법.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 말 그대로 그냥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가지고 오면 돼. 우리 생명체들은 극한의 효율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은 재활용하려고 해요. 재활용. 딱 수지타산이 맞는 수준에서는 재활용하려고 해.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 다시 흡수해야 돼. 근데 여기에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확산이 됐지. 그러면 지금 이 시냅스 사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고농도일까? 축삭돌기 말단 내부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고농도일까? 내부가 더 고농도예요. 여기가 지금. 왜? 얘는 계속 만들어서 이쪽으로 뱉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확산이 된 입장이라고. 그럼 얘들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떤 물질의 이동 방법을 써야 되겠어? 능동수소. 그치, 이 능동수송을 써서 재흡수를 해야 돼요. 재흡수. 첫 번째 방법은 재흡수가 있는데 이 재흡수는 능동수송을 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사용해야 돼요? ATP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쟤들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해 요소들을 그리고 와가지고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됩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마약이라든지 신경 안정제라든지 흥분제라든지 독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얘들 봐봐. 자율신경에 절후 뉴런 혹은 절전 뉴런 여기 신경 전달 물질 받는 얘들 다 차단시켜. 레고손을 다 부셔버리거나 레고손에다가 신경 전달 물질이 붙는 다른 애를 다 붙여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다 부셔놓으면 정보가 못 들어가지. 그러면 결국에는 자율신경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멈춰. 죽어. 그게 신경독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기에 팔에다 다른 걸 붙여놔. 얘를 외 것들을. 그럼 계속 입체 구조만 맞으면 열릴 거거든요. 그럼 계속 흥분하겠지. 심장 도끼 놓기하고. 그럼 그것들이 보통 각성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 내용이 이강 내용이 끝이 나. 이강 내용이 됩니까?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줄까 얘들아? 아직까지 한 단어 못 끝냈어요. 아직까지 3단원 다 못 끝냈어. 자, 끔찍하죠? 그냥 볼 때까지는 그냥 노는 거라니까. 볼 때까지는 애기들아 적응 좀 해야지 하고 적응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3강 내용 시작할 겁니다. 3강 내용. 3강이 끝나도 얘들아 3단원이 안 끝나요. 자, 근수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다 못하고요. 1부만 할 거예요. 자,
금수축 파트는 우리가 신경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게 됐거든. 근데 지금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럼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반응들이라는 것들은 즉각적인 반응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대부분의 즉각적인 반응들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육이 해주는 것들, 근육이 해주는 것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골격근들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이 근수축 파트가 두 번째 논리추론 유형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1학기 보통 기말 때 킬러 파트로 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강의 1번 이 근육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할 거예요. 근육. 자, 근육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계속 공부를 해왔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근육의 분류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근육 뭐 있어요? 얘들아, 대장근, 내장근, 또 골격근, 골격근, 또 심장, 심장근, 골격근, 심장근 이름을 봤을 때는 내장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생명과학본에서는. 자, 그럼 이 중에서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우리가 공부할 때 분류를 두 가지로 해줬어요. 예, 뭐라고 분류했었어? 수익은 그치. 골격근은 무슨 근이다? 부익, 수위근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고 분류를 했었고, 이 심장근과 내장근은 무슨 근이라고 배웠어요? 불수익, 그치요. 여기들 불수의 근이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들을 공부를 했었죠. 예, 됩니까? 그럼 과학자 아저씨들이 신나는 거야. 어머 신기해하고 현미경을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 골격근이랑 심장근은 뭔가 간지나게 어떠한 무늬가 있더라고요. 무늬. 근데 그 무늬가 가로 무늬야. 그래서 얘들을 가로 무늬근이다라고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가로 무늬근. 그래서 심장, 골격 얘는 가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내장도 자세히 봤어. 근데 무늬가 없어. 그럼 무슨 무늬근이라고 해줄까? 부모님, 무무늬. 대체 무마리집 유런이라고 배웠니? 그치,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늬가 없구나. 민무늬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곱창이나 대창 같은 거 먹으면 그거 생각해봐. 거기 무늬 있어? 매끈매끈했잖아, 그쵸?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근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근육 분류를 이렇게 해줘요. 내가 공부할 때는 다 배웠습니다. 근데 나 옛날 사람이잖아, 얘들아. 그치? 끄덕이네. 자, 우리가 생명과학원 공부할 때는 이 골격근 위주로 배울 거예요. 골격근. 참고로 근육은 내 대학원 전공이에요. 근육노화. 그래서 맨날 쥐잡고 그랬었는데.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골격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골격근 배울 거예요. 골격근. 근데 골격근 뭘 먼저 배울 거냐면 골격근이 조절부터 해야지. 조절과 구조를 배울 겁니다. 골격근의 조절과 구조. 자, 지금부터 미술 시간인데 내 그림을 잘 따라 그리셔야 돼요. 자, 우리는 골격근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건데 다 그리고 따라 그리세요. 항상 이 파트 그림 그리는 거는 간만에 그리면 걱정이 됩니다. 짜잔. 이게 뭐예요? 팔이에요. 팔을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팔 구부리기만 하나? 펴주기도 할 거 아니야. 그치? 또 팔도 펴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짜잔. 팔 폈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그림줄을 내가 아니까 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팔 핀다고 하면 뭐 이렇게 그리면 돼. 사실 많은 거 안 바래. 자,
그럼 이 안에 사실 근육이 있단 말이야. 근육이 있으니까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되는 거거든. 자, 여기 알통 나오죠, 알통. 요런 근육이 하나 뼈에 붙어 있어. 요런 근육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또 다른 근육. 이 엄청 늘어져서 또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 근데 팔을 펴면 어떻게 되냐? 위의 근육은 이렇게 길어지고요, 평소보다. 아까 아래에 있던 근육은 짧아지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위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이두박근이라 불러요. 이두근이라 부르기도 하고, 팔 아래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을 우리는 삼두박근이라 부릅니다. 삼두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팔을 움직일 때는 보니까 반드시 같은 기관에 존재하죠. 이 두 근육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요.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요? 기랑색. 기랑작용을 하는 두 개의 근육이 운동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골격근의 조절은 첫 번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이 운동은 기항작용을 하는 두 근육이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지 혼자 뭐 하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세트로 있어. 우리 다리도 그렇잖아. 햄스트링이랑 대퇴사두랑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다고요, 다리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랑작용하는 이 두 근육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데, 우리 이거를 길어진다 짧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간지가 안 나. 없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수축과 이완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되게 수축이라고 하면 길어지는 걸 말해요. 얘는 근육 길이가 길어지면 짧아진다고 미안해요. 짧아진다라고 해야 되고, 이완은 근육의 길이가 대개는 늘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예시로 했을 때는 팔을 펴면 누가 수축되는 거야? 이두랑 삼두 중에서? 삼두가 짧아지는 거지. 삼두가 수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두는 이완. 이완하는 겁니다. 그럼 팔을 접으면 이두가 수축, 삼두가 이완되는 거예요. 이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이 수축 과정에서 보통 힘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ATP가 사용돼요. 그래서 보통 남자애들 나중에 뭐 헬스하면 되게 팔 운동할 때 이거 많이 하지. 이게 이두만 들어가는 거예요. 삼두는 늘어나는 거죠. 힘을 안 써요. 그래서 여기만 에너지 쓰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팔 안 두꺼워진다. 그리고 삼두근이 팔 두께의 대부분 차지해요. 팔 두껍게 하려면 삼두근이 되거든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랑작용하는 두 근육에 의해서 골격근은 조절됩니다. 됩니까? 자, 이 골격근의 양 끝은 말 그대로 골격의 뼈에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공중부양하는 골격근은 없어요. 반드시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골격근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이 근육의 양 끝은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 뼈를 하나 그릴게요. 이거 너희들 굳이 안 그려도 돼요. 뼈가 있어, 뼈. 너희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버전.
뼈를 그릴 거죠. 생각했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근육을 붙여볼게. 자, 같은 뼈 양 끝에 근육을 붙여서 이렇게. 근육 붙였어. 근육.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이제 애들이? 수축하겠지. 그치? 힘줘서 수축해서 이 근육이 짧아져. 그럼 뼈가 어떻게 돼? 꼬각하고 부러진다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근육의 양 끝은 같은 뼈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뼈 없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됩니까? 팔이라고 치면 얘들아, 제가 팔 이야기했으니까 이두근 여기 있지. 이두근. 여기 양 끝 중 하나는 어깨 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밑에 여기 뼈에 붙어 있어요. 여기 뼈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근육이 수축되잖아. 그러면 여기 붙어 이 뼈에 붙어 있다고 했지. 여기 팔뚝뼈에.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같은 뼈에 붙이면 안 돼, 알겠지? 이런 거 틀려면 맴매하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골격근의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 더 하자니 30분 넘을 것 같고. 그럼 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다음 주에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그래서 남은 시간 여러분 좀 남아서 질문할 친구들 좀 질문을 하고, 오늘 했던 내용들이 엄청 많이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오늘 했던 내용이랑 유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했던 것들 좀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내가 좀 자료 어디 있지? 좀 볼게요. 이 자료이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펴보시면 여기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기본 내용들 적혀 있어요. 적어놨고, 그리고 여기 내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게 이 문제들 자료를 내가 만든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 전체 시간 나와 있고 조건 나와 있으니 전도 시간, 막전의 시간, 막전의 값을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여기 값을 이용을 해서 좀 적어 보시면 돼요. 됩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간단하게 또 다양하게 문제를 넣어뒀거든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있는 이것들 가지고 풀면 됩니다. 요것들 가지고 이것들 가지고 뒤에 있는 표도 한번 채워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좀 쉬운 유형 두 개랑 같이 일부 값이 안 나와 있는 논리 추론을 해야 되는 제일 기본 유형을 3가지 정도 더 넣어줬어요. 3가지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다 표를 완성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지 뒤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보이는데 둘이 떨어져 있지. 여기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그냥 이동 시간에 전달 시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앞부분까지는 전도 시간만 고려하면 되는 거였고, 여기는 뉴런이 2개니까 전달하는 시간도 고려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전달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값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값 쓸 때 전달 플러스 전도를 적어주시면 좀 좋습니다. 덜 헷갈려요. 됩니까? 처음 연습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것도 좀 유형을 더 쪼개가지고 내신 때 할 거거든. 그래서 제일 기본만 2가지 좀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 D부터는 나중에 근육 파트에서 내가 할 것도 자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줄 거야. 잃어버리지 마세요. 좀 속상하겠지? 혹시나 여러분들 요거 계속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답을 다 적어 놓으면 계속 답이 보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쌤이 요거는 그냥 파일로 올려줄게요.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몇 번씩 풀어보고 싶으면 몇 번씩 풀어봐도 돼요. 여기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들 풀 때 생각보다 적용이 잘 될 겁니다. 되죠?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체화를 시켜 두셔야 돼요. 만약에 요거 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 풀었는데 더 풀어보고 싶어. 혹은 더 풀어보고 싶으면 내가 문제는 편집해 뒀거든요. 문제 줄 테니까 그것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10분 일찍 마칠게요. 오늘 너무 고생했고 질문인 친구 나가서 질문하고 다음 주에 또 고생했어요.